자, 바로 공시로 보는 주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신 전자공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핫한 공시가 워낙 많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그 공시 덕분에 저는 그 공시 타이밍도 너무 속상했어요. 6시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 외에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악재가 그렇게 안 터진 게 다행이다라고도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보란 듯이 이렇게 시세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공시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은 작년 11월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삼천당 제약을 네. 언급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계약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아일리아잖아요. 아일리아는 이제 황반 변성 치료제인데 네.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한 12조 원 정도 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25년부터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 24년 미국 특허가 만료되고 25년 유럽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밀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삼청당 제약도 여기에 시밀러를 공급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일단 이 전제를 깔고 가시면 되고, 근데 유럽 계약이 어제 나왔어요. 유럽 계약이 원래는 22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15개국에 대한 계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의 한 50% 정도를 공유한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처음 계약이. 근데 작년 11월에 5개 나라만 계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이익의 50%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의 50%에서 이익의 50%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야, 이게 계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매출 총이익이라 그러면 이제 원가만 빼고인데 이제 이익이라고 해버리니까 영업이익이라서 판관비까지 뺀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붙은 거예요. 근데 어제 금요일에 계약이 뭐가 나왔냐면 추가로 9개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나라가 된 거죠. 14개 나라에 그다음에 총 매출의 55%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긴 한데 총 매출의 55%가 이게 총 매출이 진짜 총 매출인가는 좀 헷갈립니다. 네. 이게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 같은데 느낌으로는 예. 네, 만약에 총 매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공급하는 원가까지 포함해서 아마 계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아마 회사랑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총 매출의 55%로 내용이 바뀌면서 삼청당 제약에 대한 하나의 우려는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계약이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유럽의 계약에서 이익이라는 표현 자체가 총 매출을 바뀌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정말로 매출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 이제 얼마만큼 될 거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네. 삼천당 제약이 한 15%,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가면서 15%의 점유율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만 지금 한 3천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 연매출로. 그러면 이게 1조 원 매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관건은 그거잖아요. 매출 총익이 몇 퍼센트가 될 거냐? 네. 근데 매출 총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로 가정한다 그러면 35% 정도가 되니까 삼천당 제약으로 떨어지는 게 한 3,500억에서 한 4천억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이게 매출인데 로열티 매출이기 때문에 그쵸. 거의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당은 지금 보면 모멘텀이 추가로 유럽 한나 계약 남아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계약이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품목화가 진정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우려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오늘 급등하는 거는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려가 전혀 없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리제네런이 원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 자기들의 영역을 계속 구축해야 되니까 물질 특허는 만료가 되는데 이게 제형 특허를 계속 걸고 있어요. 제형 특허에서 위반이라고 걸고 있는데 삼성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특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삼천전 대학은 아직 소송이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물질 특허 관련해서가 아니고 제형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도 이제 고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있다. 다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형 특허 관련해서 특허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삼천당 제약이. 그러니까 이 특허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다. 그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려감을 안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금한 건 미국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현구간 일단 로열티 총 매출이 55%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미국 성사되면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난다고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미국의 계약도 아마 유럽이랑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오. 조금 안 좋거나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약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지금 뭐 후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럼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유럽에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게 22년 계약에서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2년 계약에서 보면 PFS라고 네. 그 프리필드 실린지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조건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PFS라고 하는 이 프리필드 실린지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바이알이라고 해서 주사를 뽑았었다 그러면 미리 채워진 걸로 들어가는데 지금 프리필드 실린지가 시장을 점점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바이알로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삼천당 제약이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PFS 품목 허가 가능성은 큰 편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이 이제 우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럽의 계약을 그게 없다 그러면 유럽에서 계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네.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시세가 어쨌든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걸로 한번 삼천당 제약 공시 정리하면서 체크해봤습니다. 네, 삼천당 대학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이제 공시를 통해 나왔나요? S&D도 지난주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종목이에요. 네. 이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 다음에 맞아요. 소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좋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회사 규모 대비해서 어마어마한데 회사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예. 거기에서 320억을 공개 매수해서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를 소각한다고 네.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S&D라는 회사는 식품 관련된 맞아요. 원재료 같은 걸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핵심은 삼양식품에 스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닭 관련해서 같이 성장했던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자사주 공개 매수의 소각의 배경은 이제 2대 주주의 주주 제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안타 세컨더리 2호라고 해서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자사주를 소각해라라고 주주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원래 3월 6일에 한번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뜨면서 이 내용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 주주 제안으로 이게 올라왔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주주총회에서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걸 발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갈 거냐 이것 때문에 네. 라고 그렇죠, 보기는 이후에.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3만 원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까지 뭐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더 가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수프 사업만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성장성을 보이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 회사의 사례가 중요한 건 뭐냐면 S&D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니에요. S&D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돈은 많고 실적 좋은데 실적의 성장성은 없어서 저평가되고 있던 기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레벨업 되는 것들이 나올 거다. 아, 이게 사례라는 거죠. 하나. 네.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이 S&D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저 PBR주인데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이 그렇죠. 주주 제한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네. 수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음.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핵심. 그러니까 네. 스프 기업으로 저는 사실 미래 성장성을 도모해야 되는지 퀘스천 마크가 달렸는데 오히려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조금 주주 친화 정책에 오히려 기대를 걸 수 있는 기업으로 정리해도 좋은 겁니까? S&D가 뭔가 좋다기보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자. 그렇죠. 앞으로. 사례를 보자. 그럼 이러한 사례가 그런 모멘텀이 왜냐하면 연기금도 그렇고요. 관련 저PBR 밸류 프로그램 시장에 관심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S&D도 그런 모멘텀을 일단 주목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추가로 받기는 좀 애매하죠. 네, 이미 아. 그 그냥 좋은 밸류 사례일 뿐이다. 자사수 네. 소각으로 이미 한번 레벨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가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이 대형주에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맞아요. 이런 데는 네, 기관의 자금이. 소형주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안 보죠. S&D가 소형주도 봐야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좋은 사례가 네. 됐다. 소형주에서도 쌌는데 현금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회사들, 잠재력 있는 회사들한테 야 이런 회사들도 이제 봐야 돼 우리가 퍼포먼스가 대형주보다 훨씬 좋아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주 제한을 하는 그런 운영사들이 그쵸.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조금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걸 여러 번 보여주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S&D가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게 한번 S&D가 트렌드를 만들어갈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있죠. 그리고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상명 맞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까지 가면은 주가는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그럴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S&D 이야기까지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아까 시황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네. 그 탄력은 더 둔화되고 있습니다. 79,100원 현 구간 지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삼성전자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장세명 부사장의 10억 원 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10억 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크진 않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부사장급 되는 인물이 하루 만에 공격적으로 샀다는 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추정을 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아쉬운 건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기획팀은 이제 모바일 생활가전 네트워크 쪽 사업이거든요. 근데 요분의 이력이 좀 특이해요. 왜요? 엑센추어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엑센추어. 엑센추어가 IT 전략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부사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IT 좋게 업황이 보는 거다. 네. 돌아간다. 아니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뭔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느꼈다는 확신이 거예요. 있다. 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젠슨 황이 이제 삼성전자의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인. 있었고 사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승인 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쓰인 사인은 아니긴 한데 그 이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HBM에 고정했던 네. 가장 큰 이유는 HBM 자체보다는 D램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웨이 공정에서 이게 EUV를 먼저 도입하면서 수율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보다 더 미세 공정이 원비 공정에서 오히려 설계도를 바꾸면서 성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언급했어요. 아, 그 타이밍이 딱. 그렇죠. 그렇다 아. 보면 저는 HBM의 지금 삼성전자 HBM이 거의 퀄이 통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통과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센 흐름으로 진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사인이 승인 사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신 거예요. 부사장님이.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네. 한번 신뢰를 갖고. 근데 지금 딱 8만 전자 고비에서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맞아요. 매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 생각하면 못 기다린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센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오히려 그 수급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네네, 맞아요. 그렇죠. 예. 뭔가 아인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또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HBM에 네. 공급한다. 12단을 맞아요. 공급한다. 예, 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연기였으면 좋겠어요. 네, 또 살아나야죠 네. 이쪽에서도. 자, 그럼 바로 다음 기업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롯데렌탈이네요. 네, 어. 롯데렌탈입니다. 여기가 공시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임원 세 분이 동시에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매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네. 5천만 원인데 그래도 세 분이 동시에 매수를 했다라고 저도 궁금해서 대체 왜 샀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봤는데 뭐 회사 재밌어요. 거기 앞에서 1억이네요. 예. 네, 저는 이 회사가 삼천당제약은 이제 물론 급등했으니까 조금 네. 애매하고 가장 매력적인 회사다. 지금 봤을 때. 롯데렌탈이요? 저평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 아니요 사업이 사업이? 네 사업이 렌탈 사업이 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가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작년에 연간이 이제 실적이 좀 역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중고차 렌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차 렌탈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4분기에 마이카 서비스라고 이제 중고차 렌탈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고차 매각을 약간 줄였어요. 이걸 중고차 렌탈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매각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매출 공백이 있었던 게 작년 4분기였죠. 아, 그것 근데 때문에. 중고차 렌탈이 돌아가면서 올해는 다시 2분기부터 성장 사이클로 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근데 처음에는 이 회사가 렌탈 회사인데 중고차 렌탈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장기 렌탈이에요. 그렇잖아요. 55%. 그러니까 이건 할부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장기 렌탈을 하고 나서 반납을 하는데 그 차를 원래는 중고차 매각을 했다가 이젠 중고차 렌탈까지 간 거예요. 이게 렌탈의 비즈니스가 확장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망도 있을 뿐더러 정비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렌탈 관리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력이 관리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고차를 믿을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망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고차 쪽, 렌탈 쪽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렌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정체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렌탈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 20%가 넘거든요. 아직도 렌탈의 성장 잠재력은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 회사가 비즈 렌털이라고 해서 뭐 고소 장비라든가 리프트, 로봇, 네트워크 장비들도 렌탈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매출이 5년 전에 1,000억대에서 지금 작년에 2,000억대, 그리고 내년에 뭐 올해 내년에 3,000억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이 이제 10%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요것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해외 비즈니스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과 태국에 법인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 법인에 이제 해외 진출한 회사들한테 장기 렌트를 해주고 있고,
이 비즈니스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여러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롯데렌탈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일 거고 그런데 저 PBR, 저 PER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오히려 다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보고서 임원들도 이젠 좀 사자라고 된 게 아닌가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또 궁금했던 게 렌털 사업이 사실 렌털 하면은 여행 가서 단순히 단기 렌탈을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장기로 렌탈을 하고 나중에는 그 또 선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인수를 할 것인지 안 할 분들이. 것인지 네. 그 단순 논리로 이게 인수를 하게 되고 안 하고 되고의 이 렌탈 기업의 어떤 손해 이익이 좀 나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않아서. 근데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네. 예. 근데 이거를 대체로 했을 때 차를 바꿀 때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렌탈 저는 이용을 했었는데 장기 렌탈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차에 대한 할부값이라든지 부담이 없다는 그쵸.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차로 넘어가기가 좋은데 사실 아마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신차로 바꾸는 시도를 안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수를 하거나 거기서 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수익권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차가 이제 중고차 그쵸. 매출로 넘어간다. 중고차 렌탈로 넘어간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렌터카 시장 성장 잠재력이 이렇게 또 크다라는 걸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네, 롯데렌탈이 진짜 오래 누워 있었거든요. 뭐, 과연 오래 함께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잘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지금까지 공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시생 장호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